지난 회, 고아가 아니라 재벌 회장 딸 편에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앞의 얘기가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의 영상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자가 내 핏줄이라는 사실보다 더 잔혹한 지옥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방금 전까지 이 파티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바로 박진석 회장이 지은호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혜정이 목걸이라며 쓰러진 순간이었죠. 이때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박진석 회장은 땅을 치며 오열을 하다 탈진해버렸습니다. 입술은 무언가를 중얼거리듯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고 동공은 풀린 채 허공 어딘가 아마도 30년 전의 혜정을 찾고 있는 듯했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박성재가 쓰러진 아버지를 업고 VIP 전용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성재는 경호 실장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는데요. 그 신호는 저 둘 당장 끌어내 였어요. 경호원들이 거친 손길로 이지혁과 지은호를 막아섰습니다. 이지혁이 회장님 하고 소리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은 벽처럼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지은호는 너무 놀라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 채 멍하니 끌려가고 있었고요. 그 순간 박성재는 이지혁과 눈이 마주쳤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이지혁은 읽어냈습니다. 박성재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건 마치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듯한 아주 비겁하고 끈적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자식, 뭔가 알고 있다. 혜정이라는 이름, 그리고 은호. 이 모든 연결고리를 저 녀석은 이미 알고 있었어. 응급실로 향하는 앰뷸런스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 파티장에서 쫓겨나듯 나온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은호는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배, 회장님이 왜 저를 보고 혜정이라고? 혜정이가 누구예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지혁은 차마 그녀에게 우리 이모 이름이 혜정이야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만 같았거든요. 대신 그는 지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낳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넌 일단 집으로 가 있어. 내가 확인해 볼 게 있어. 금방 갈게. 하지만 부탁이야. 지금은 내 말 듣는 게 좋겠어. 이지혁은 지은호를 차에 태워 보내자마자 자신의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엑셀을 밟는 그의 발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박성재가 건넸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친자 불일치라는 글자, 그리고 오늘 박 회장의 발작. 만약 박성재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조작한 거라면 이지혁과 지은호가 사랑에 빠지는 걸 지켜보면서 속으로는 근친상간이라며 비웃고 있었던 거라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이지혁은 핸들을 부서져라 내리쳤습니다. 박성재, 이 개만도 못한 자식. 병원 응급실 앞은 이미 기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생사가 오락가락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지혁은 그 인파를 뚫고 VIP 병동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는 비상구 계단 쪽에 나와 통화를 하고 있던 박성재를 발견했습니다. 박성재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기사 막으라고, 찌라시 하나라도 돌면 니들 다 죽을 줄 알아 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이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박성재의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의 넥타이를 감아쥐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비상구 계단을 가득 채웠죠. 이지혁은 박성재를 숨도 안 쉬고 몰아붙였습니다. 말해. 너 알고 있었지? 회장님이 말씀하신 혜정이 우리 이모 김혜정 맞지? 아니야?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내가 보여준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거 가짜였지. 은호가 회장님 딸이라는 거 너 알고 있었잖아. 박성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체념한 듯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멱살 잡힌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네 이모 김혜정 맞다고. 지은호, 우리 아버지 핏줄 맞아.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은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확인받자 다리의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박성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 내가 왜 그랬을 것 같냐? 널 골탕 먹이려고? 아니, 난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생각해봐. 내가 죽고 못 사는 그 여자, 알고 보니 네 사촌 동생이야. 그걸 알게 되면 네가 감당할 수나 있겠어? 차라리 영원히 모르고 남남으로 사는 게 너희 둘 사랑을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난 악역을 자처한 거야. 너를 위해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지혁의 이성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미친 새끼. 이지혁의 주먹이 박성재의 턱에 꽂혔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박성재가 바닥으로 나뒹굴었죠. 입안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지만 이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박성재의 멱살을 다시 끌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날 위해서라고? 그 더러운 입 닥쳐. 넌 그냥 내 그룹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배다른 여동생이 나타나서 상속 지분 쪼개지는 게 싫었겠지. 내 아버지 치부를 덮으려고 내 사랑을 이용해?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 넌 쓰레기야. 아니, 쓰레기도 너보단 나아. 박성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지혁아, 이제 어쩔 건데? 이미 아버지는 은호를 봐버렸어.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팩트는 안 변해. 너랑 지은호는 피가 섞였어. 천륜을 어길 셈이냐? 그 천륜이라는 단어가 이지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박성재를 더 때릴 힘조차 잃은 채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성재의 말이 맞다면 자신이 지금껏 사랑하고 안고 키스했던 여자가 사촌 여동생이라는 겁니다. 이건 비극을 넘어선 참극이었죠. 하지만 이지혁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란 인간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니야. 너 이번에도 뭔가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믿지 않아. 이지혁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박성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검사할 거야. 이번엔 내가 직접 한다. 내 머리카락, 그리고 은호의 머리카락.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지정한 곳에서. 만약 이번에도 장난질 치면 그땐 정말 죽여버린다. 이지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박성재는 텅 빈 계단에 남겨진 채 터진 입술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 독한 새끼. 그래, 해봐라. 결과가 달라지나. 한편 이지혁이 병원에서 박성재와 피 튀기는 대치를 벌이는 동안 지은호는 텅 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현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머리를 쪼개는 듯했기 때문이죠. 아읍, 지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파티장에서 박진석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시작된 이 두통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댐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봉인되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녀의 눈앞에 흐릿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낡은 처마 밑 빗소리가 너무 커서 세상이 떠나갈 것 같던 그날. 4살 꼬마였던 은호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넓은 가슴,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던 향수 냄새. 기억 속의 남자는 젊었습니다. 지금의 박진석 회장보다 훨씬 젊고 훨씬 다정한 얼굴이었죠. 그 남자가 은호의 조망만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예쁜 딸 혜진아. 지은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아이 때 이름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잊고 살았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그 이름. 아빠가 금방 데리러 올게. 엄마랑 같이 꼭 데리러 올게. 알았지? 여기 꼼짝 말고 있어야 해. 남자는 은호를, 아니 어린 혜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온기가 생생하게 되살아나자 현실의 지은호는 바닥을 기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떠났습니다. 빗속으로 멀어지는 남자의 뒷모습은 너무나 커 보였고 또 너무나 매정했습니다. 어린 혜진이는 며칠 밤낮을 그 처마 밑에서 기다렸지만 아빠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의 끝에서 지은호는 오늘 파티장에서 자신의 목을 조를 듯 덤벼들던 박진석 회장의 광기 어린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졌습니다. 빗속의 그 다정한 아빠와 오늘의 그 무서운 회장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지은호의 입에서 절규하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부모를 잃어버린 불쌍한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철저히 숨겨졌다가
비정하게 버려진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바로 오늘 자신을 보고 실신을 해버린 박진석 회장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더 잔인한 건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떠오른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지혁. 선배. 그럼 선배가 회장님 조카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사설 유전자 분석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지은호의 집에서 몰래 챙겨온 그녀가 전용으로 마시던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가장 빠른 걸로 부탁합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꼬박 3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3일은 이지혁에게 30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지은호에게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 헤어져야 해라는 말이 튀어나올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 3일 동안 박진석 회장은 의식을 회복한 뒤 박성재가 아닌 이지혁을 호출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어낸 박 회장은 늙고 병든 사자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침대맡에 선 이지혁을 젖은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혁아, 몸은 좀 어떠십니까? 이지혁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박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일이다. 내 이모, 혜정이와 나는 죽도록 사랑했다. 하지만 내 외조부님, 그리고 내 아버지, 양가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 우리는 도망칠 생각까지 했지만 결국 내 우유부단함 때문에 헤어지게 됐지. 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정이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사라졌을 때 난 그녀가 날 버렸다고만 생각했다. 나중에야 알았지. 그녀가 혼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지키려다 병으로 죽었다는 걸. 하지만 아이도 죽은 줄로만 알았어.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실종됐다는 소식만 들었거든. 그런데 박 회장이 기침을 토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혜정이의 목걸이를 하고 나타났어. 혜정이 눈을 쏙 빼닮은 그 아이가. 지혁아, 부탁이다. 그 아이, 내 딸이 맞는지 내가 확인해 다오. 성재한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더 비참해. 내 피를 받은 친아들이란 놈이 제 아비를 죽이려 한 계모편을 들고 있어.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재가 농약 사건을 덮으려던 이유가 단순히 가문의 명예 때문이 아니었다는 뉘앙스였으니까요. 성재 그놈. 고성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변했어. 그 여자가 내 귀를 막고 성재놈에게 헛바람을 불어넣었지. 그룹은 어차피 내 것이니 늙은 아비는 뒷방으로 물러나게 하라고. 성재는 나보다 그 여자의 탐욕을 더 닮아버렸어. 낳아준 정보다 욕망으로 맺어진 동맹이 더 무섭더구나. 박 회장은 기침을 토해내며 이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성재놈은 믿을 수가 없어. 지금 그 놈 눈에는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빨리 죽어서 자리를 비워줘야 할 걸림돌일 뿐이야. 그러니 지혁아, 내가 해다오.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혜정이의 딸, 그 아이가 내 핏줄이 맞는지 확인해 다오. 만약 맞다면 내 모든 걸 걸고 지킬 거다. 성재와 고성이, 그 두 모자모즈의 탐욕에서 내 진짜 딸만큼은 지켜내고 싶다.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 회장의 고백은 박성재의 말, 그리고 자신의 불길한 예감을 모두 사실로 확정짓는 확인사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맞다면요. 그 아이가 회장님 딸이 맞다면 그땐 어쩌실 겁니까? 이지혁의 질문에 박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내 모든 걸 걸고 속죄하겠다. 그 아이에게 못해준 아비 노릇 다 해주고 갈 거야. 내 핏줄을 다시는 외롭게 두지 않을 거다.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그 말이 이지혁에게는 너와는 끝내게 하겠다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사촌 남매 간의 사랑을 축복해줄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이지혁은 대답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그는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면 이렇게 잔인하게 얽히고 설키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운명의 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서류 봉투를 받아 들고 차 안에 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봉투를 뜯는 것조차 힘들었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0.01%라도 좋으니까
불일치라고. 제발. 그는 기도를 하듯 눈을 질끈 감았다가 봉투를 찍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검체 A 이지혁, 검체 B 지은호. 친족 관계 성립 여부. 모계 혈연 관계 성립 99.99%. 세상이 멈췄습니다. 글자들이 춤을 추며 이지혁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99.99%. 그 숫자는 이지혁과 지은호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연인이 될 수 없다는 과학적이고도 잔혹한 증거였습니다. 이지혁은 핸들에 머리를 쳐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차 안이 그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이는 없었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그는 결과지를 구겨버리려다 다시 펴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잔인한 진실을 지은호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한강변으로 불러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강가는 평화로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죠. 지은호는 며칠 새 헬쑥해진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지혁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선배, 연락도 안 되고 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결과는요? 나왔어요? 우리 남남 맞아요? 지은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라는 대답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표정이었죠. 이지혁은 그런 그녀를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운 돌덩이로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지은호의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말이 없어요? 선배, 나 좀 봐봐.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이지혁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은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으스러져라. 그녀의 뼈마디가 아플 정도로 강하게 안았습니다. 이것이 연인으로서 마지막 포옹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선배? 우린 가족이야. 지은호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젖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잔인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박진석 회장님이고 나는 내 사촌 오빠야. 순간 지은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지혁도 따라 무릎을 꿇고 그녀를 붙잡았죠. 지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사랑하잖아. 내가 선배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왜 가족이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느님도 너무하시지. 나한테 왜 이래. 고아로 살게 했으면 사랑이라도 하게 해주지. 왜 이제 와서 아빠라고 나타나고. 왜 내 남자를 오빠로 만드는데. 왜. 강바람에 흩어지는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이지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같이 울어줄 뿐이었습니다. 신이 내린 가장 가혹한 형벌 앞에서 두 남녀는 서로를 놓지도 잡지도 못한 채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한강변,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비극을 비웃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온그룹 본사 35층, 회장실의 공기는 정말 납덩이처럼 무거웠는데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박진석 회장은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했고요. 그의 앞에는 법무팀장, 홍보실장, 그리고 비서실장이 일렬로 서서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회장실 한 구석, 창가 쪽에 놓인 원형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요. 그의 앞에는 성북동 저택의 리모델링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오늘 이 시간은 최종 마감재를 컨펌받고 공사 일정을 조율해야 할 미팅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건축가가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은호는 이 자리가 불편했지만 박 회장이 자네가 있어 줘야 마음이 놓이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붙잡는 통에 나가지도 못한 채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회장님,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요. 고성희 씨 구속 보도 이후 시가총액이 10% 이상 증발했습니다. 주주들이 회장님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며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팀 쪽 상황은 어떤가? 박진석이 언짢은 듯 물으니
법무팀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고성희 씨 측 변호인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회장님의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자작극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인지 능력 저하 증세를 보이셨다는 허위 진단서까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내가 치매라도 걸렸다는 거야? 박진석이 격분하며 테이블을 내리쳤는데요. 찻잔이 요란하게 흔들렸죠. 저들이 노리는 건 회장님의 성년후견인 지정입니다. 회장님을 금치산자로 몰아 경영권에서 배제하고 구속된 고성희 씨가 법정 대리인 자격을 얻으려는 속셈입니다. 회장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계획이었죠. 남편을 독살하려다 실패하자 이제는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수작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믿었던 참모들은 고개를 숙일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요. 그야말로 사방이 적이었던 겁니다. 그때 박진석의 시선이 창가에 앉아있는 은호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호를 불렀는데요. 은호야. 은호는 펼쳐두었던 도면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내가 보기에도 내가 미친 것 같나? 내가 망상에 빠져서 멀쩡한 아내를 감옥에 보낸 노인네로 보여. 나는 아직 멀쩡해. 그런데 세상은 나를 병든 늙은이 취급을 하는군. 박진석이 자주 섞인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비서실장의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비서실장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는데요. 회장님, 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성희 씨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내가 갈 필요 없다. 변호사 보내. 그게 변호사 접견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보았죠. 지은호 소장님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은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를요? 이유가 뭡니까? 성북동 저택 안방. 드레스룸 리모델링 도면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 소장님이 철거하려는 그 벽체에 건물의 중대 결함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공사를 진행하면 집이 무너질 거라고 협박하고 있답니다. 은호가 도면을 보던 시선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자신은 이 집안의 인테리어를 맡은 건축가일 뿐 법적인 대리인도 가족도 아니었으니까요. 드레스룸 벽체? 그의 머릿속에 성북동 저택의 설계도가 빠르게 펼쳐졌습니다. 안방 드레스룸 안쪽 벽. 실측 당시 도면보다 벽 두께가 비정상적으로 두껍다고 느꼈던 곳이었거든요. 단순한 오차라고 생각하고 철거 계획을 잡았는데 고성희는 그곳을 콕 집어 말했던 겁니다. 건축가로서 안전 문제를 무시할 순 없지 않냐며 직접 도면을 들고 와서 설명을 들으라고 전해달랍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벽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았던 거죠. 설마 그 벽 안에 박진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은호의 손을 잡았는데요. 은호야, 그 여자가 말하는 결함이 뭔지 알아봐줘. 내 변호사들은 이미 그 여자한테 매수됐을지도 몰라. 지금 그 집의 구조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너뿐이야. 고성희가 언급한 것이 정말 구조적인 문제라면 혹은 공사 중에 터져 나올 치명적인 비밀이라면 건축가로서 확인할 의무는 있었죠. 게다가 며칠 전 아침 공포에 질려 떨던 영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안이 무너지면 그 순진한 영혼도 잔해 속에 묻힐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건축 기술적인 조언뿐입니다. 그거면 돼. 그 여자가 그 벽 뒤에 도대체 뭘 숨겨놨는지 그것만 알아와줘. 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성북동 도면을 챙겨 말아 쥐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단, 이번 접견은 시공 전 현장 리스크 체크 차원입니다. 그 이상의 법적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은호는 선을 그었지만 이미 발은 깊은 수렁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는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임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개의치 않았고요.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은호는 조수석에 놓인 도면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리모델링 공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뜯어내야 할 것은 낡은 마감재가 아니라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진 한 가문의 흉측한 민낯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두꺼웠던 내력벽, 그 안에 철근 대신 다른 게 들어있다는 건가. 고성희는 건축가인 자신을 지목했죠. 그녀가 설계한 덫이 무엇인지,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차는 빗길을 뚫고 서울구치소를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의 공기는 밖에서 내리던 비보다 더 차갑고 축축했는데요. 투명한 아크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고성이의 모습은 불과 며칠 전 성북동 저택의 안주인으로 군림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칙칙한 수의를 입고 화장기 없는 민낯을 드러낸 그녀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도끼가 서려 있어 보였죠. 은호는 테이블 위에 가져온 도면통을 내려놓았는데요. 긴장감을 감추고 최대한 건조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왔구나, 은호야. 고성이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고 비릿한 친근함이 묻어 있었죠. 안방 드레스룸 벽체에 중대 결함이 있다고 하셨죠. 리모델링 책임자로서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은호는 차갑게 선을 그으며 도면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가 맡은 리모델링 공사의 철거 계획 도면이었거든요. 이 부분입니까? 구조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곳이. 은호가 2층 안방 드레스룸의 한쪽 벽면을 가리켰는데요. 그러자 고성이가 피식 짧은 실소를 터뜨리더라고요. 그녀는 턱을 괴고 은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도면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단순한 칸막이 벽치고는 지나치게 두껍잖아. 내력벽인 줄 알았습니다. 도면상 두께가 400mm나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공사 때 철거하고 구조 보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철거하면 안 돼. 그건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니까. 고성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은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요. 마치 비밀스러운 공범을 끌어들이려는 듯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내가 25년 전에 그 집 처음 들어갔을 때 사람 시켜서 몰래 만든 거야. 겉보기엔 그냥 벽 같지만 그 안은 비어있어. 특수 금고를 매립해 놨거든. 그때 시공했던 업자들은 이미 다 입막음해서 떠나보냈고 그 사실을 아는 건 이제 나랑 너뿐이야. 은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공사 현장에 전 주인이 심어놓은 시한폭탄 같은 공간이 존재했다니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였던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박진석 회장의 목줄. 고성이의 인매가 비틀리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가온그룹의 지난 10년치 비자금 장부, 정관계 로비 리스트. 그 늙은이가 평생을 바쳐 감추고 싶어 했던 더러운 치부들이 그 벽 속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어. 은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가온그룹을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부른 겁니까? 그걸 꺼내달라고? 빙고. 똑똑하네. 우리 은호. 고성이가 손가락을 딱 튕겼는데요. 어차피 너 내일부터 철거 시작하잖아. 다른 인부들이 한마로 때려 부수다가 그 안에 내용물이 훼손되거나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면 곤란해. 내가 책임자니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겠지. 아무도 모르게 그 벽을 열어서 내용물만 쏙 빼내와. 제가 왜 그런 범죄에 가담해야 합니까? 저는 그냥 리모델링하러 온 건축가입니다. 은호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고성이는 여유만만하게 팔짱을 끼더라고요. 건축가니까 부탁하는 거야. 그 집 구조를 지금 뜯어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너잖아. 그리고 은호 너 영라 생각은 안 해? 갑자기 튀어나온 영라의 이름에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고성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자료를 터뜨리면 박진석은 감옥에서 썩다 죽을 거고 가온그룹은 공중분해될 거야. 그럼 그 온실 속 화초 같은 박영란은 어떻게 될까? 아빠도 잃고 빈털터리가 돼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걔 멘탈 약한 거 너도 봤잖아. 고성이의 협박은 치졸했지만 정확하게 은호의 약점을 찔렀더라고요. 며칠 전 아침 공포에 질려 떨던 영라의 모습이 은호의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나를 도와주면 장부는 조용히 내 선에서 처리할게. 박진석이 죗값을 치르게 하진 않을 거야. 그냥 내 목만 챙겨서 조용히 떠나겠다는 거야. 그게 영라를 살리는 길 아니겠어? 이 여자는 정말 악마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편을 죽이려 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붓딸의 안위를 인질 삼아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으니까요. 은호는 주먹을 꽉 쥐었는데요. 도면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여기서 거절하고 나가버리면 그만이었지만 고성이의 말대로라면 가온그룹의 붕괴는 시간 문제였거든요. 박진석 회장의 애원하던 눈빛과 영라의 눈물이 교차하며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시간은? 은호가 낮게 으르렁거리듯 물었는데요. 고성이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 밤까지야. 본격적인 철거 시작하기 전에 인부들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 해치워. 넌 내 질이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할 거 아냐? 그녀는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듯 가볍게 말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절도이자 범죄 공모였죠. 만약 제가 그 물건을 회장님께 가져다 드리면요? 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는데요. 그러자 고성이가 싸늘하게 비웃더라고요. 해봐, 어디. 그 늙은이가 그걸 손에 넣는 순간 나를 살려둘 것 같아? 난 잃을 게 없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거든. 내가 입만 뻥긋하면 그 장부 사본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전 세계 언론에 다 뿌려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완벽한 외통수였습니다. 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호가 짧게 답하고 접견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고성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뱀처럼 스멀스멀 따라오더라고요. 현명한 선택하길 바랄게, 은호야. 영라를 위해서라도. 은호는 대답 없이 접견실을 빠져나왔는데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죠. 화면에 뜬 박진석 회장의 이름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건축가 지은호의 손에 건물을 짓는 벽돌이 아닌 한 가문의 운명이 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빗물에 젖은 도면통보다 훨씬 더 무겁고 위태로운 무게였답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거세지더라고요. 은호의 차가 성북동 저택의 차고지로 들어섰을 땐 이미 해가 져서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는데요. 은호는 도면통을 챙겨 현관으로 들어섰는데요. 거실은 텅 비어 있고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바닥엔 보양제가 깔려 있고 인부들이 퇴근한 뒤라 자재들만 덩그러니 쌓여 있어 더 어수선했는데요. 넓은 집엔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젖은 머리를 대충 털어내며 2층으로 향했는데요. 곧장 안방 쪽 복도로 향했죠. 고성이가 감옥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차마방으로 바로 들어가 쉴 수가 없었거든요. 현명한 선택하길 바랄게, 은호야. 은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잡념을 떨쳐내려 했는데요. 복도 끝, 어두운 구석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흐르, 흑, 가느다란 울음소리였는데요. 은호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죠.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영라가 복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귀를 막고 있었는데요. 천둥이 칠 때마다 어깨를 들썩이며 떨고 있더라고요. 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영라야? 영라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는데요. 퉁퉁 부은 눈으로 은호를 보더니 그제야 안도하며 와락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언니 왔어? 나 너무 무서웠어. 나왔어. 괜찮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방에 안 들어가고. 은호가 영라의 등을 토닥여주며 물었는데요. 영라는 은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덜덜 떨고 있었죠. 방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아빠는 아직 안 오시고 천둥 소리는 계속 나고 이 집이 자꾸 나를 잡아먹으려는 것 같아서. 영라의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는데요. 고성이 말 맞다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영라가 살인 미수 사건이 일어난 이 텅 빈 집에서 제정신을 붙잡고 있기는 힘들었겠죠. 은호는 그런 영라를 보며 마음이 참 복잡해졌을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결국 이 어린 동생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회장님은 회사 일로 좀 늦으시는 것 같아. 내가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잠깐 현장 체크만 하고 방으로 갈게. 얼른 들어가서 자, 영라야. 이러다 감기 들겠다. 은호가 언니처럼 다정하게 달랬는데요. 영라는 은호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의지가 되는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응,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영라가 힘없이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은호는 닫힌 방문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서 있었답니다.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그 말이 왠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 믿음을 배신하고 어쩌면 그녀의 가정을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비밀을 캐러 가야 했으니까요. 은호는 결심한 듯 입술을 꽉 깨물고 맞은편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은 이미 철거가 반쯤 진행된 상태라 흉흉했는데요. 찢겨나간 벽지와 드러난 콘크리트 벽면들이 마치 생선가시처럼 앙상해 보였죠. 은호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드레스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주했는데요. 문제의 그 벽을요. 도면상으로는 분명 400mm 두께의 내력벽이라고 표시된 그곳. 겉으로 보기엔 시멘트 미장으로 마감된 평범한 벽이었지만 은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건축가로서의 눈썰미라고 해야 할까요? 미묘하게 마감 처리가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망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벽면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보았는데요. 탁, 탁. 가장자리에서는 묵직한 콘크리트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벽의 정중앙 부분을 두드리자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퉁, 퉁. 분명히 비어있는 소리였어요. 고성이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 두꺼운 벽 안에 무언가 공간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은호는 마른 침을 삼켰는데요. 이 벽을 깨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범죄의 증거를, 아니 한 가문의 운명을 제 손으로 꺼내는 셈이니까요. 이걸 꺼내서 정말 영라를 지킬 수 있을까? 은호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고성이는 은호를 공범으로 지목했고 거절하면 터질 폭탄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으니까요. 은호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내쉬고는 공구 벨트에서 더 큰 해머와 정체스를 꺼내 들었는데요. 비장한 표정으로 벽에 정을 갖다 댔습니다. 깡!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는데요. 시멘트 조각이 튀면서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은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해서 벽을 쪼아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씨름했을까? 마침내 시멘트 덩어리가 툭 떨어져 나가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금속성의 무언가가 빛을 발하더라고요. 은호가 플래시를 비춰보니 벽 안쪽 깊숙한 곳에 디지털 도어락이 달린 검은색 금고가 매립되어 있었는데요. 정말이지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하게 숨겨져 있었답니다. 이거였구나. 은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금고의 손잡이를 잡았는데요. 굳게 잠겨 있었죠.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고성이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진 않았으니까 이제 이 금고를 통째로 뜯어내거나 아니면 열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그때였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은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는데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쿠르릉 하고 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드러났는데요. 바로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한 손에 와인병을 들고 비스듬히 문틀에 기대서서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성실하신 은호 씨가 밤늦게까지 야근이시네? 근데 그 벽은 왜 뚫고 있을까? 거긴 도면상 건드리면 안 되는 내력벽 아니었나? 은호는 망치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는데요. 상황이 아주 꼬여버린 거죠. 비밀을 아는 또 다른 포식자가 나타난 것 같았으니까요. 은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는데요. 망치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감추려고 등 뒤로 슬쩍 숨겼지만 박성재의 날카로운 눈썰미를 피할 순 없었죠. 그는 천천히 아주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드레스룸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와인 냄새가 훅 끼쳐오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었는데 우리 은호 씨 귀가 먹은 건 아니지? 성재가 코앞까지 다가와서 삐딱하게 고개를 기울였는데요. 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태연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게 벽체 상태가 좀 이상해서요. 내일 철거 들어가기 전에 안전점검 차원에서. 안전점검. 성재가 피식 웃더니 은호의 어깨 너머로 뚫려버린 벽을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안전점검을 밤중에, 그것도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그는 은호의 대답은 듣기도 싫다는 듯 거칠게 은호를 옆으로 밀쳐냈는데요. 은호가 비틀거리며 물러나자 성재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구멍 뚫린 벽 안쪽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봤죠. 그 안에 숨어있던 검은색 금고를요. 순간 성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는데요. 놀라움과 흥미, 그리고 섬뜩한 탐욕이 뒤섞인 그런 표정 있잖아요. 하, 대박이네. 성재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와인병을 바닥에 내려놓더라고요. 와, 그 마녀 아줌마 진짜 독하다 독해. 여기다가 금고를 박아놨을 줄이야. 어쩐지 이 드레스룸엔 청소 아줌마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니.
청재는 마치 보물상자라도 발견한 해적처럼 눈을 반짝였는데요. 그는 곧장 손을 뻗어 금고의 디지털 도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 뭐야? 비밀번호 알아? 청재가 고개를 돌려 은호를 쏘아보았는데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죠. 모릅니다. 저는 그냥 고성희 씨가 벽에 문제가 있다고만 해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청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는데요. 그는 성큼 다가와 은호의 손목을 낚아채더라고요. 아까의 장난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 딜을 쳤겠지. 이거 꺼내오라고. 안 그래? 그 여자가 아무 이유 없이 건축가를 면회 불렀을 리가 없잖아. 은호는 손목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비명을 참았는데요. 청재는 생각보다 눈치가 빨랐던 거죠. 네, 맞아요.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가온그룹을 무너뜨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은호가 사실대로 털어놓자 성재가 잡고 있던 손목을 툭 놓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금고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가온그룹을 무너뜨린다라. 성재는 턱을 매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요. 그 안에 든 게 뭔지 대충 감이 오네. 아버지 비자금 장부, 아니면 로비 리스트. 그 여자가 쥐고 흔들 수 있는 건 딱 그거 하나니까. 청재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큰 해머를 집어 들었습니다. 은호가 놀라서 말리려 했는데요. 자, 잠깐만요. 그거 함부로 열면 안 돼요. 만약 훼손이라도 되면 비키라고 했지. 청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건 내 거야. 그 마녀가 쥐고 있던 목줄, 이제 내가 쥘 차례라고. 아버지는 이미 끝났어. 늙고 병들고 판단력까지 흐려졌잖아. 이 회사를 살리려면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주인이 앉아야 해. 그게 바로 나야. 청재의 야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는 고성희를 증오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가 하려는 짓은 고성희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쾅! 청재가 해머로 금고 주변의 콘크리트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이 안방을 울렸는데요. 다행히 천둥 소리가 워낙 커서 밖으로 새어나가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청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미친 듯이 벽을 부수었는데요. 콘크리트 가루가 눈처럼 날리고 벽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마침내 금고 전체가 덜렁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열어. 청재가 씩씩거리며 은호에게 명령했는데요. 비밀번호 모른다고 했잖아. 그럼 부숴. 내가 건축가라며. 이거 어떻게든 열어내라고. 안 그러면. 청재가 깨진 와인병 조각을 발로 차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영라한테 가서 다 말할 거야. 믿었던 언니가 우리 집을 털러 왔다고. 아빠 배신하고 새엄마랑 짜고 치는 사기꾼이라고. 정말 비열한 협박이었죠.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는데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영라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거든요. 알겠어요. 비켜봐요. 은호는 공구함에서 전동 드릴과 그라인더를 꺼냈습니다. 금고는 특수강으로 만들어져서 쉽지 않겠지만 경첩 부위를 공략하면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윙! 그라인더가 금속을 갈아내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는데요. 청재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마치 감독관처럼요. 한 30분쯤 씨름했을까요? 마침내 텅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뜯겨나갔습니다. 청재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는데요. 그는 뜨겁게 달궈진 금고 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USB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는데요. 찾았다. 청재가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 환희에 찬 미소를 지었는데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더라고요. 하하, 진짜네. 진짜 다 있어.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를. 청재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웃어젖혔는데요. 그 웃음소리가 천둥소리와 섞여서 기괴하게 들렸답니다. 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요.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은호와 성재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는데요. 열린 문 틈 사이로 하얀 잠옷을 입은 영라가 서 있었습니다. 영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요. 그녀의 눈은 부서진 벽과 성재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공구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언니? 영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는데요. 오빠,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거야, 거기? 숨겨져 있던 게 뭐야? 영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는데요. 언니, 나 재워놓고 몰래 도둑질하러 온 거야? 우리 아빠가 훔치러. 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모습을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에게 들켜버린 거죠. 영라야, 그게 아니라. 은호가 다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성재가 은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등 뒤로 감추며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영라를 내려다보았는데요. 영라야, 방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 일이야. 싫어. 언니, 말해봐. 아니지? 언니 우리 편이잖아. 근데 왜 엄마가 숨겨놓은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는데요. 배신감과 공포로 얼룩진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게 은호에게는 그 어떤 협박보다 더 고통스러웠답니다. 비극은 그렇게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터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믿었던 언니의 배신에 영라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은호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진실을 밝힐 수도 없는 벼랑 끝에 몰리고 말았죠. 반면 아버지의 목줄을 쥘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쥔 박성재의 입가엔 어둠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이제 성북동 저택에는 피할 수 없는 피바람이 불어닥칠 예정입니다. 과연 은호는 이 최악의 오해를 풀고 영라를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가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탐욕의 눈먼 박성재와 고성희의 희생양이 되어 파멸하게 될까요? 지옥문이 열린 화려한 날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심쿵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